푹 쉬는데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뭘 해도 의욕이 생기질 않는데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는 언제 무기력해질까요? 번아웃과 무기력증, 이것을 구분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무언가라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바로 번아웃이에요. 무기력증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에너지는 있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건 시험 공부인데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다. 이건 나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게 아니라 어디에 쓸 수 있는가를 모르고 있으니 의미 없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바로 빈둥빈둥, 허송세월. 아, 나 요즘 무기력증에 빠졌나 봐. 잘못된 방향의 의미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기력하다. 그런데 의미는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나 이거 왜 싫을까? 나 이거 왜 좋아할까? 나 이거 왜 바꾸려고 할까? 왜 지금 하려고 할까? 내가 무슨 이유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를 타는데요. 자동차의 상태는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의 시트가 닳아서 해졌어요. 벌써 보기 싫은 어떤 느낌이 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고 자동차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시트에 집중하겠죠. 시트를 바꾸거나 혹은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가겠죠. 그런데 자동차를 잘 모르는 사람은 시트 때문에 자동차가 싫어집니다. 시트에 대한 생각이 자동차 전체에 대한 호감도에 반영되면서 차를 바꾸겠다고 하는 엄청난 생각으로 빠져들겠죠. 이 삶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떤 사람들이 더 무기력증에 많이 빠지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좋은 결과가 안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는 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무기력증에 더 잘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일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일순간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긴 일들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거 한 거야? 이게 다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더 중요한 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는 말은 악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소중한 사람에게 오랜 시간 동안 무기력을 심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악의 없이 악한 말을 하지 않았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은 나를 무기력증에 빠지게 할까요? 내가 공들여 해왔던 걸 한 번에 바꿔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시대에는 이런 걸 자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손을 씻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공을 들이죠. 그런데 여전히 확진자의 수가 올라간다든가 나는 무기력해지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모든 과정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요. 자, 그러니 개인의 노력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숫자로 보여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위생을 잘 지켰을 때 몇 명의 사람을 어느 정도에 막아낼 수 있느냐. 가끔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바로 계단인데요. 이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나의 하나하나의 작은 노력들을 정확하게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서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올라갈 의미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나 오늘 90점 맞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60점이 나왔습니다. 무기력해지기 쉽죠. 나 오늘 60점 맞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90점이 나왔어요. 나의 뇌는 여전히 무기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삼게 되죠. 왜? 내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났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하든 상황 마음대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무의식을 계속해서 주입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는 잘 안 되면 도대체 어떤 곳에 문제가 있을까 돌아보죠. 그런데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된 날 이유를 분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이때 그저 좋아한다면 앞으로 무엇에 의존하겠습니까? 이유를 잘 모르는 결과를 계속해서 만나면 결국 그거는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무기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의 예상과 달리 결과가 긍정적이었던 그 모든 것에 우리는 냉철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기력을 막는 방법을 얘기했지만 이미 들어가 버린 무기력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무기력 전에 오는 것이 우울감입니다. 우울감이 지속되면서 에너지는 있어도 무엇인가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가버리게 되면 무기력에 빠졌다. 이렇게 무기력에 빠졌을 때는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빠져나오시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빨리 몸을 움직여야 돼요. 설거지라도 갑자기 한다든지 막 안 뜯었던 소포를 갑자기 뜯는다든지 우울한 기분이 들 때 그 기분에 진짜 속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몸을 움직여야 돼, 진짜로. 아무리 심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봐도 결국은 물리적인 운동입니다. 우선 무엇이라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설거지라도 아니요. 설거지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 결과가 빨리 나오거든요. 약간의 움직임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자 들어간 걸 하지 마셔야 돼요. 국토대장정은 집안 대청소는 바보스러운 방법이에요. 대신 오늘은 두 번째 서랍 정리, 설거지. 작지만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이든 하시면 됩니다.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죠. 위로보다는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제가 어떤 학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심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선배가 와서 괜찮아. 누구나 다 이렇게 실수해. 저는 그 선배에게 위로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만났던 선배는 나 너의 논리에 조금도 동의를 안 해. 그런데 너의 발표하는 스타일은 정말 마음에 들더라. 그런데 이 선배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해볼 만한 힘이 나더라고요. 저는 격려를 받았던 겁니다. 이 발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알면서도 하지를 못하는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분리해주는 선배를 만나니 이제 논리에 집중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는 분명히 다릅니다. 슬픈 상태에 있다면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상처거든요. 하지만 무기력한 건 상처가 아닙니다. 가야 될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위해 필요한 건 격려예요. 나의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고 그 두 개를 다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돼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같이 하자고 하기가 겁나는 사람 있지 않나요? 뭐든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몸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늘 피곤해 보이고 내가 뭘 하자고 하면 이 사람의 피로대에 한몫 더하는 것 같고 나는 정상적인 요청을 하는데도 미안해지고 하루 이틀 한동안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10년을 알았는데 10년 동안 만나면서 매번 피곤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 직장 동료인데 1년 365일 늘 피곤해 보이고 뭘 해도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건 사실 타인의 심리라고만 하기에는 좀 찔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늘 피곤한 것 같고 뭘 해도 무기력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심리. 이 마음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사람은 언제 무기력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내 예상과 결과가 완전히 다를 때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력해도 안 될 때, 혹은 심지어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도 잘 됐을 때, 이렇게 내 의지대로 무언가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런 상황을 자주 겪으면서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축구 경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축구 경기에서 똑같이 경기에 져도 공격수는 화를 내고 수비수는 무기력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공격수는 공을 가지고 내 의지대로 대부분 움직입니다. 그런데 수비수는 상대방의 공격 패턴에 따라 혹은 공격 방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공격수에 비해 수비수는 더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기력할까요? 상황적으로 그 사람의 예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친구 사이라면 그 친구 얘기는 안 듣고 다른 친구들이 그냥 모임을 결정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그 사람이 무기력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무기력한 태도를 도구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존 전략으로 신경질 내거나 화를 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처럼 무기력했을 때 혹은 그 무기력함을 표현했을 때 나에게 유리한 점이 많았다는 걸 기억하고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운동선수의 경우 자기가 지쳤다라고 표시를 해야 감독이 바꿔준다거나 직장에서는 내가 지쳤다라는 걸 빨리 표시했을 때 상사가 내 일을 줄여주거나 했을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그냥 쉬게 해주고 혹은 어떤 일로부터 그냥 면제해 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한두 번 그렇다면 충분히 빼주거나 면제해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늘 무기력한 사람이잖아요. 지쳐있는 게 분명하다고 할 땐 그 지쳐있다라는 게 정말 에너지가 바닥난 건지 혹은 에너지가 있는데 바닥났다라고 말을 하는 건지 봐야 합니다.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계속 무기력한 태도 그리고 의욕이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이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발견해서 부여해줘야 됩니다. 에너지가 있는지 알아보는 건 상당히 어렵지만요. 오래 그 사람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사실 그 습관적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친구가 혹은 나의 오랜 동료가 자꾸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을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거나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주도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일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기력이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전혀 상관없는 일에 그 무기력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사 업무를 보다가도 인터넷에서 무기력한 사람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사든 아니면 어떤 블로그에 있는 사진이든 그저 타인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그 무기력은 전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직전에 경험한 무기력은 이후 전혀 무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쉽게 전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연결고리를 열심히 연구한 사람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 호로닝원 대학의 폰터스 린더 교수죠. 이 폰터스 린더 교수는 무관심한 사람의 표정을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참가한 학생들에게 그 다음 여러 종류의 유추 문제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유추 문제들을 굉장히 풀기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무관심한 표정을 사전에 보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자기한테 별 동기가 없는 경우 유추 문제를 푸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별로 의욕이 없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적극적인 표정을 봤을 때는 별 관심이 없는 유추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내더라는 거죠. 하지만 이미 동기가 있고 열의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무기력한 표정을 보는 것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이 가능해지죠. 어떤 조직이든 모임이든 모든 사람이 다 충만한 열정과 동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무기력은 전염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전염된 무기력은 일에 대한 몰입, 공부에 대한 집중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당히 하면 절대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아주 정밀하고 꼼꼼하게 해야 돼서 조금의 흠도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일수록 우리의 생명 혹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회 전반에 무기력이 퍼지면 당연히 몰입해서 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대형 참사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형 참사를 만들어낸 폭발 사건의 원인이 가스를 안 잠근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무기력할 때 사소해 보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인 가스를 잠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무기력하다는 말로 상황을 넘기기에 무기력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 피로라고 하는 거죠. 별 관련이 없는 거리가 먼 타인에게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개입하면서 소모된 감정으로 피로를 느낀다는 거예요.
노동을 해야만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하는 것으로도 에너지를 상당히 소모하기 때문이죠. SNS 등을 통해서 타인의 상황, 정서를 공유하거나 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이슈들에 대한 공감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피로가 쌓였을 때 우리는 무기력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감정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런 감정을 느꼈으니 나도 비슷한 걸 느껴서 공감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감정에 좋아요, 슬퍼요, 동의합니다, 박수칩니다 라는 걸 하면서 우리는 의외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 원하는 대상,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서 감정을 느껴야 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결국은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때문에 필요하다,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SNS를 하면서 잘 나가는 다른 사람들과 못 나가는 내 상황이 너무 비교돼서 무기력해집니다. 그건 준비 안 된 갑작스러운 비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신적 행위든 육체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하게 되면 마치 몸에 쥐가 나는 것처럼 어떤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자기 비교를 하게 되면 마음에 쥐가 난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의 쥐를 우리는 최종적으로 무기력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가 강의 주제로 나오면 제 주변 사람이 무기력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 말부터 고치시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나 친구가 늘 무기력해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쉬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해지면 같이 동반되는 현상이 나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기력하다면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찾아보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죠. 제가 학창시절에 체구가 굉장히 작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친구의 작은 손만이 들어가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문틈에 낀 것들을 꺼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저에게 그걸 꺼내줬던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더군요. 굉장히 무기력해졌던 자기의 모습을 계속해서 느끼고 실망하고 있었던 순간에 자기의 작은 손 하나로 친구를 위기에서 혹은 곤란함에서 빼줬던 기억으로 그 친구는 약간의 웃음을 지을 수 있었고 그 순간부터 자기가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던 거죠. 저는 조금도 기억이 나지 않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조금도 의미 없는 작은 행동일 것 같았지만 그 친구는 3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친구에겐 의미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들이 내 주변 사람을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력해 보이는 제 주위에 있는 분들께 살짝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너무 많은 걸 주면 오히려 부담스러우니까요. 오늘 너 뭐 먹고 싶어? 어디서 점심 먹을까? 그럴 때 아무거나 드시죠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여지를 준 겁니다. 그럴 땐 이렇게 좁혀서 바꿔줄 수가 있죠.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 그런데 저기 우회전에서 가면 있는 A 김치찌개 집이 더 좋니? 아니면 좌회전에서 가면 되는 B 김치찌개 집이 더 좋아? 이 정도가 되면 그 친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민이 되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좁혀진 선택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무기력하다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의 크기 혹은 생각의 사이즈를 알아내서 그걸 같이 해봄으로써 조금씩 그 무기력감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즉 주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주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늘 무기력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주변에 눈을 돌려서 봉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는 것이 나 스스로를 무기력에서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은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을 살 때 가장 의욕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미와 보람을 언제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거대한 피라미드를 내 손으로 직접 쌓는 엄청난 업적으로도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의미와 보람은 누군가로부터 고마워 라는 말을 듣는 행위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나의 작은 노력으로 도우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의외로 역설적으로 나는 나의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